지금부터 할 내용은 저기 중간 물권법 페이지가 19페이지쯤 있을 거예요. 채권하고 물권의 개념, 물권 일반론. 아니네, 이 책은 17페이지에 있네요. 17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물권 일반론이 있죠. 거기 할 거예요, 거기. 물권이라는 게 뭐고, 세 번째 채권이라는 게 뭐고. 지금부터 볼 채권의 의의는 세 번째 줄. 17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물권 일반론 세 번째 채권은 거기 있죠? 거기 할 거예요. 흑판도 보시면서 책도 보시면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채권이란 게 뭐냐? 제가 밑줄 칠 때 쭉 긋지 말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책에 밑줄 긋는 거예요. 15cm 자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안 그어도 돼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그때 그어도 지금은 듣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그것이 지금 그란 얘기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거요. 자, 채권이란 게 뭐냐?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권.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정 사람이 사람 인자예요. 특정 사람이 상대방 특정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라고요. 그래서 돈 갚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청구한다 해서 채권은 청구권이라고요. 자, 그러면 법 조문을 한번 봅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무수한 법 조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법 조문을 어떻게 읽느냐? 제563조 괄호 열고 매매의 의 괄호 닫고 모든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제 몇 조 법조문의 제목, 그 다음에 법조문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숫자 몇 조인지는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읽지 않습니다. 괄호 안 내용만 읽는 거예요. 매매의 의. 그러면 이 법조문은 매매란 게 뭔지에 관한 법조문인가 보구나,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면 법조문이 매매가 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법조문 읽는 거예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하면 매매 계약은 성립하고 그 효력이 생긴다. 한 번 읽어서는 언뜻 안 와요. 한 번 더 읽어야 돼. 매매라는 게 뭐냐? 당사자 갑하고 을 중 어느 한쪽은 재산권 주고 상대방은 공짜로 아파트 받는 게 아니라 반대급부로서 돈 줘야겠죠.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속하면, 계약하면 매매 계약은 성립하고 그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가 한자로 유효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없다, 유효, 무효 계속 배울 거예요. 매매는 한쪽은 재산권 주고 상대방은 대금 주고, 이게 매매예요. 결국 두 줄짜리 문장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 쭉 밑줄 치지 말고 나는 어디에 밑줄 치고 싶어요? 이 두 줄짜리 문장에서 어디에 밑줄 치고 싶어? 그게 이제 중심 단어예요. 이 두 줄짜리에서 내가 캐치해야 될 것, 어디에 밑줄 치고 싶어요? 주어 소수로는 빼고 어디에 밑줄 치고 싶어? 매매란 게 뭐냐? 누군가 물어봤어. 매매가 뭐예요? 그러면 답해 놨잖아. 여기서 중심 단어 뭘까요? 어디에 밑줄 치고 싶어요? 나는 여기다 칠 거예요. 이게 매매예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아하, 갑은 소유권 주고 을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돈 줘야지, 아파트값 줘야지, 대금 주고. 이게 매매예요. 결국 두 줄짜리 긴 문장에서 내가 캐치해야 될 건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이게 매매구나. 이 단어 두 개만 알면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세 글자 두 글자, 이것만 알면 이 두 줄이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문장에는 중심 단어가 있어요. 내가 공부해야 될 대상. 여기서 두 줄짜리 문장에서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이것만 단어만 내 걸로 만들면 두 줄짜리가 내게 된 거예요, 문장이. 그래서 제가 단어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중심 키워드 싸움이에요. 모든 문장에
단어를 잡으면 2줄짜리, 3줄짜리 문장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항상 제가 모든 판서에 이렇게 중요한 단어는 밑줄을 해놨으니까 판서 보고 밑줄 하세요. 본인이 막 하지 마시고, 본인은 뭐가 중요한지 아직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밑줄 치고 동그라미 하고 하면 돼요. 결국 매매라는 것은, 이제 고개 들고, 매매라는 것은 재산권 주고 대금 주는 걸 말하는구나.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평면적으로 그런가 보지 하지 대충 이해가 되지 깊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결국 민법은 사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람 넣습니다. 갑이 지 소유 아파트를 을한테 팝니다. 매매계약. 대금은 5억에 팔았어요. 이게 갑, 을의 매매계약이에요. 그러면 매매라는 게 뭐느냐? 매매가 뭐니? 물어보면 일단 판 갑을 매도인, 산 을을 매수인이라고 하죠. 팔매, 살매예요. 한글은 같지만 한자가 달라요. 팔고 얘는 사고, 넘길 또 받을 숫자예요. 팔아 넘기고 사서 받고. 그래서 모든 법률 용어는 한자를 통해서 풀어가면 쉽게 이해가 돼요. 자, 갑이 매도인, 을은 갑의 아파트를 산 매수인이죠. 그럼 매매라는 것은 갑은 재산권 중 물권 대표 소유권, 재산권 이전할 것을 을하고 약속하고 약정하고, 매수인은 공짜로 받는 게 아니죠. 반대급부 매매대금 5억, 매매대금 5억, 대금 지급할 것을 서로 약정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해요. 보통 이 계약을 이제 법률행위,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하면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재산권 이전 약정, 대금 지급 약정하면 매매계약은 성립하고, 성립을 전제로 효력이 생긴다,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매매예요.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 제 손가락을 봐야 돼요.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 힘이 생긴다고? 그 말이죠. 법에서 말하는 력, 힘은 권리예요. 권리. 힘, 력, 권리가 생겨요. 즉 매매계약하면 매수인은 갑한테 이제 갑, 나한테 소유권 주세요 라는 소유권 이전해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을 매수인은 취득해요. 권리가 생겼지. 힘, 효력, 힘이 생겼어. 법에서 말하는 힘은 권리예요.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이전해 달라는 채권. 주세요. 이게 소유권 이전해 달라는 소유권 이전 채권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 채권이 태어나면 반드시 내 반대쪽 사람한테는 채무가 태어나요. 쌍둥이에요. 채권만 있는 건 없어요. 절대로. 내가 채권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쪽한테는 채무가 태어나요. 그럼 매도인은 이제는 팔았으니까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가 태어나요. 그래서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 채권. 매도인 갑은 소유권 넘겨줄, 소유권 이전해줄 채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 측면에서는 매수인은 채권자고 매도인은 채무자예요. 하지만 여기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죠. 대금 측면도 있죠. 매도인은 을 5억 줘. 돈 주세요. 채권. 매수인은 돈 줄 채무. 결국 매매계약은 매수인은 소유권 주세요. 채권이 태어나고, 매도인에게는 돈 주세요. 채권.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채무. 매수인은 대금 줄 채무. 즉 무슨 얘기냐? 어느 한 놈이 일방적으로 채권자 채무자가 아니라 소유권 측면이냐 돈 측면, 바라보는 측면에 따라 채권자이기도 하고 채무자이기도 하는 거예요. 대금 측면에서는 돈 주세요라는 채권자지만 소유권 측면에서는 소유권을 줘야 될 채무자예요. 즉 양쪽 당사자에게 채무가 태어나요. 양쪽 당사자에게 채권이 태어나요. 한 사람이 채권자도 되고 채무자도 되는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채무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매매를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네요. 쌍무계약. 나중에 할 거예요. 이따 나와요. 언급. 그런 거 굳이 필기할 필요가 없어요. 활자화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 추가 필기하지 마세요. 다른 데 다 있어요. 다른 다 있으니까 그냥 이 활자화되어 있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내 걸로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막 추가 필기해. 하지마. 활자되어 있는 것도 몰라 죽겠는데 추가 필기가 나중에 알아먹지도 못해.
제가 필기하세요 하라고 하지 않는 한 굳이 하지 마. 듣기만 해요. 나중에 다른 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캐치할 건 아하, 매매를 하니까 어른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은 돈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는. 지금 우리가 배울 게 채권이란 게 뭔지.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뭔가를 일정한 행동,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주세요. 대금 주세요. 그래서 채권은 뭔가 해주세요.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게 뭔지 느낌이 왔어. 주세요. 주세요. 이게 채권이에요. 결국 사람한테 뭔가 주세요. 누군가 채권이 뭐니 하면 빚 받을 권리야. 빚채 이렇게 설명이 돼요. 주세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뭔가 해주세요. 강의해주세요. 나 태워주세요. 돈 냈잖아요. 버스기사 아저씨 이렇게 뭔가 해주세요. 이게 채권이에요. 청구한다. 자, 앞으로 문장이 나오고 동그라미 1번이 나오죠. 그러면 그건 중요한 거예요. 기출 지문이고 동그라미 1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조건 하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봐요. 소리 내서. 채권자는 읽어요. 같이 읽어. 입이 터야 돼. 입이 터져야 돼. 수줍어하지 마. 이제 친해져요. 시간 얘기를 해. 자, 읽어봐요. 채권자는 읽어.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채권은 행사할 수 없다. 자, 채권자는 지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해야지 지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은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한테 돈을 빌려가 내한테 돈 갚아 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돈 갚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채권의 성질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나와요. 다시 또 읽어봐요.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채권은 제3자에 대한 힘이 없어요. 대항한다는 얘기는 주장한다고 같은 말이에요. 제3자한테 돈 갚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채권의 상대권적 성질이에요. 즉 채권은 오로지 내 채무자에게만 요구해야 돼요. 내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효력이에요. 상대란 두 글자는 되게 중요해요. 상대라는 두 글자가 뜨면 내 상대방에게만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내 상대방 아닌 다른 제3자라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못하는 걸 상대적 효력 그래요. 채권은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게만 채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할 수 없어요. 이 말을 채권은 제3자에 대한 태항력이 없다. 힘이 없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채권은 힘이 약해요. 오로지 채무자한테만 채권을 행사하는 거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는 절대 채권 행사 못하는 거예요. 여기 채권은 제3자에게 행사할 수 없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문으로 이제 등장해요. 이제 임대차에서. 그래서 임차인은 채권 계약이거든요. 임대차. 임차인이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해요. 임차권은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살 수 있는 권리. 이거 채권이에요. 채권. 왜? 동네가 계약법이니까. 아까 기억나죠? 계약법은 동네가 채권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새 사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 이건 채권이에요. 채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따라서 내가 새 살고 있는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방 빼주세요 하면 세입자 나는 내 주인, 갑이 아닌 새 주인, 병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쫓겨가요. 거기서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돈 빌려준 갑이 아닌 새 주인, 병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게 시험 지문이에요. 여기서 응용되는 거예요. 임대차에서. 그래서 채권은 오로지 내 상대방 채무자에게만 채권 행사해야지 내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채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채권은 힘이 약해요. 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죠.
이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 그래요. 자, 금전 돈을 빌려준 계약. 대차 계약은 빌려줄 때 빌릴 차자예요. 빌려주고 빌리고 이걸 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돈을 빌려주는 계약. 1억이라는 돈을 을이 갑한테 빌려줬죠. 을은 친구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하면 을은 나중에 1억 갚으세요 할 수 있는 금전 채권자가 되고 갑은 나중에 1억을 갚아야 할 금전 채무자가 돼요. 이게 바로 채권 채무예요. 돈 갚아요 할 수 있는 채권자. 쟤는 나중에 돈 갚아야 할 채무자. 자, 지금 오늘 빌렸는데 바로 갚지는 않겠죠. 일정한 시간 후 갚을 텐데 일단 이 채권은 빌려준 채권, 대여했다. 대여금 채권자라고 하고 갑이 을 내가 1년 후 갚을게. 1년 기한으로 빌린 거예요. 자, 변제. 돈을 갚는 걸 한자로 변제한다고 그래요. 앞으로 자주 만나게 돼요. 돈을 갚는다. 변제한다. 그럼 변제기는 변제해야 될 시기를 말해요. 시기 기자예요. 결국 돈 갚아야 할 시기. 이걸 변제기라고 하고 갑은 1년 후 갚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갑은 1년 후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채권과 같은 권리는 행사한다고 그러고요. 채무는 행사가 아니라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단어예요. 권리는 행사하고 채무, 의무는 이행한다. 이행한다. 그래서 권리는 행사하고 의무는 이행한다. 이제 앞으로 계속 익숙해져요. 자, 그러면 1년 후 갑은 빌린 1억을 갚아야 되는 지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1년이 지났는데 돈이 없네. 돈이 없어. 못 갚는 거지.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죠. 채무는 제 손가락 봐야 돼. 채무는 이행을 해줘야 되는데 불이행, 이행을 못했죠. 아니불. 앞으로 아니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반대 개념이죠. 이행을 못했네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자는 지채무를 항상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못했구나. 채무 불이행. 자, 그러면 을은 갑 돈 갚어 했는데 못 갚고 있는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갑 옆에 누가 있느냐? 갑 옆에 누가 있을까? 부인이 있겠지. 자식이 있네요. 부인이 돈이 많네요. 자식이 돈이 많아. 을은 부인을 찾아갑니다. 부인, 당신 남편이 나한테 1억을 빌렸는데 돈 갚아야 되는데 못 갚어. 당신 돈 많잖아. 부인이 좀 갚아줘요. 자식, 네 아버지가 나한테 돈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 자식은 네가 갚아줘야 되지 않겠니? 하고 채권자, 을이 부인 또는 자식을 향해 채권을 행사하는 거죠. 네가 돈 갚아. 일상생활에서는 일어나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달라갈 수 있다 없다. 을이 부인 자식한테 대신 돈 갚아주세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여기죠. 채권은 지채무자에게 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행사할 수 없어요. 채권은 오로지 채무자인 갑한테 돈 갚아야지. 얘가 돈을 못 갚는다고 해서 채무자 아닌 제3자, 부인이나 자식에 대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이게 나온 게 아니라 임차권에서. 그래서 기억해요.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제가 얘기했죠.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런 게 있는 건 반드시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나중에. 지금부터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외우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개 끄덕여요. 그렇구나. 이 바탕에서 자꾸 보고 자꾸 듣고 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뭐 빨리 외우면 좋죠. 빨리 외우면. 근데 일부러 막 외우려고는 하지 마.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해요. 공부는 먼저 이해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리. 이 한 페이지에서 내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제가 밑줄 동그라미 해놨어요. 밑줄 동그라미 된 것만큼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바탕에서 결국 나중에 외워야 돼요. OX 바로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자, 채권자는 지채무자에게만 채권 행사해야지 지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안 돼. 이게 됐어. 이걸 어려운 말로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힘이 없어.
그래서 돈 빌려준 갑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부인, 자식,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이 한 페이지가 내게 된 거예요. 반복을 통해 나중에. 지금은 이해됐죠? 이해됐어. 이해되면 된 거예요. 자, 이제 물건. 물건이란 게 뭐냐? 사람이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죠. 자, 이렇게 나오죠.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일정한 어떤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다. 이게 물건의 개념이에요. 어떤 물건을 직접 지배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이익을 얻어. 타인을 배제할 수 있는 배타. 타인을 제껴버릴 수 있어요. 배타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건은 힘이 세요. 직접 지배하고요. 배타적으로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는 직접 지배성, 배타적 지배성. 그래서 물권, 소유권 생각하시고 소유권은 모든 사람을 제껴버릴 수 있어요.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내 아파트 들어오죠.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왜? 배타성 때문에.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삼자에게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채권하고 물권은 반대말이에요. 성질이. 채권은 오로지 내 채무자. 하지만 물권, 소유자는 모든 사람한테 소유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물건에는 부동산, 그 다음에 동산이 있어요. 움직이는 재산, 동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아니불. 부동산, 움직이지 못하는 재산. 물건은 부동산, 동산으로 구별해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재산을 말하는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 조문이 있어요. 부동산을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법이 규정해 놨어요. 토지 및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이게 우리 법 조문에서 나오는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토지, 일단 토지가 부동산이에요. 토지는 고정되어 있죠. 움직이지 못하죠. 토지 및 토지 위에 박혀 있는 물건. 대표가 건물이죠. 건물은 땅속에 깊게 박혀있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 및 토지 위에 박혀 있는 물건. 대표 건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토지, 건물 이 두 놈을 계속 만나게 돼요. 자, 법조문 나왔죠. 괄호만 읽는다겠어요.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의 내용. 그럼 이 법조문은 소유권이라는 이 권리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거기에 관한 법조문일 거예요.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지 소유하는 물건을,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수익 얻을 수도 있다. 처분할 수도 있다. 권리는 힘이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가지는 세 가지 내용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는 내 아파트를 내가 사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서 산다는 얘기고, 수익은 받을 수 이익자예요. 어떤 이익을 소유자는 받느냐? 내가 안 살고 사용하지 않고 세를 줘요. 임대해서 월세 받죠.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는 지 소유하는 물건, 아파트를 지가 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고, 세 줘서 월세 받을 수도 있고 수익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처분, 팔아 제끼는 거 처분할 수도 있죠. 이게 소유권이 가진 세 가지 힘이에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게 소유권이 가진 세 가지 힘. 자, 갑이 지소유 부동산. 부동산은 앞으로 토지 건물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그림, 집을 그리면 이건 건물뿐만 아니라 밑에 토지도 있죠. 그래서 토지 및 건물 표시해요. 부동산 개념이에요. 자, 갑, 소유, 부동산이 있네요. 그럼 갑은 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그러면 갑은 저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이걸 권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 권능, 사용, 수익, 처분, 권능. 여기서만 권능이 나와요. 다른 어디에도 권능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힘을 권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용은 내가 저 아파트에서 사는 거고, 수익은 임대에서 월세. 월세를 법률용어로 차임이라고 해요. 차임. 월세 받는다. 저는 이제 주로 강의할 때는 그냥 쉬운 말로 월세 하는데, 월세는 시험 지문에 절대 안 나와요. 차임으로 나와요. 차임. 세조소 차임 받는다. 이게
받을 수 이익자예요. 내가 살 수도 있고 세줘서 차임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팔 수도 있죠. 처분한다고요. 이 처분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해요. 처분이라는 것은 팔아 제끼는 걸 말해요. 돈 받고 팔아 제끼죠.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주면 처분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가진 세 가지 힘, 가장 기초예요. 자, 이제 동그라미 1번 나왔죠.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권은 나 이외의 모든 삼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예요. 절대권이라고 해요. 여기서 절대란 말은 나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힘을 쏟을 때 절대적 효력이라고 해요. 상대적 효력 반대말이에요. 상대적 효력 반대말이 절대예요. 절대 느낌이 오죠. 절대적 권력, 절대적, 절대자 힘이 센 사람을 말해요. 절대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이댈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나 위의 특정 상대방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 모두 5천만한테 나는 힘을 쏟을 수가 있어요. 모든 국민한테도 나가세요 할 수 있어요. 내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한테. 이걸 절대적 효력이라고요. 그래서 채권하고 반대요. 소유권과 같은 앞으로 물권이 나오면 소유권을 생각하세요. 권리가 나와도 총칙에서 물권이 나와도 소유권 생각하시고 권리가 나와도 소유권 생각하세요. 그러면 교재를 읽을 때 이해가 좀 빨라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은 나 위의 모든 삼자에게 다 주장할 수 있다. 주장, 대항 같은 말이에요. 상대방 대 항가할 항자거든요. 모든 상대방에게 다 항가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저 소유자입니다. 왜 내 허락 없이 들어왔어요? 나가세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권은 절대적 효력이 있는 절대권이라고 해요. 힘이 세죠. 그래서 물권은 힘이 세다. 모든 삼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반대요, 반대. 물권 채권은 성질이 반대요. 자, 힘이 세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가 나와요. 제도라기보다도 이건 제도죠. 첫 번째, 누가 소유자인지 대외적으로 보여줄 시, 공시제도가 필요해요. 물권은 힘이 세기 때문에 누가 소유자인지, 누가 저당권자인지. 왜 저당권자는 다른 모든 채권자를 제껴버리고 지가 챙겼거든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 힘이 세죠. 힘이 센 물권은 대외적으로 누가 물권자를 알려줄 필요가 있어. 이걸 공시제도라고 하고 부동산을 그래서 등기하라고 해요. 등기부 등본에 갑이 소유권이 있네요. 이렇게 등기를 박아야 다른 사람들이 네가 소유자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이 등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시법에서. 공시세법이죠. 두 과목에 한 과목으로 묶인 거예요. 공시법에서 부동산 등기법을 배워요. 12문제 나와요. 부동산 등기법이. 자, 이게 공시제도예요. 그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합니다. 그 다음 하나가 더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자, 제 손가락 봐요. 소유권과 같은 물권이 누군가로부터 침해당했어요. 즉 내 허락 없이 누군가 내 땅에 무단 점유가 들어왔어요. 무단 침범. 그러면 물권에서 힘이 나와요. 소유자는 나가세요 할 수 있는 그 상대방한테 침해자를 상대로 내 땅에서 나가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이 태어나요. 물권이 침해됐을 때 이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왜 나오느냐? 배타성 때문에 나와. 배타성. 배타. 모든 타인을 배제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은 힘이 세기 때문에 공시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 누군가 침해가 들어오면 그걸 배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물권에서 나오는 힘,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나중에 물권법에서 한 문제짜리로 항상 나와요. 물권 청구권. 자, 그러면 지금은 기초예요. 물권 하면 물건 물자가 빨리 생각나면 돼요. 물건에 관한 권리. 그럼 물건을 어떻게 하느냐?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밑줄 친 부분을 이제 내가 음미를 하는 거예요. 이걸로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힘이 있구나. 물권은 힘이 세다. 나 외의 모든 삼자에게 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 반대말 상대. 채권하고 물권은 반대예요. 그래서 물권은 힘이 세고 채권은 힘이 약하고
그래서 채권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오로지 채무자한테만 뭔가 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채권은 행사 못하는 거예요. 자, 민법 체계.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민법 총칙, 물권법, 계약법의 목차를 볼 거예요. 단어 한번 들어봐요. 자, 총칙. 법률 행위를 배우는 게 총칙이에요. 매매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총칙에서 법률 행위 네 글자가 나오면 매매 계약 생각하세요. 계약을 생각하세요. 자, 법률 행위 계약이 되려면 반드시 의사 표시가 필요해요. 두 번째 의사 표시. 지금 단어만 들어봐요. 두 번째로 의사 표시 배울 거고, 세 번째로 법률 행위 계약을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요. 내가 바쁘니까. 그래서 이걸 대리시킨다 해서 대리제도에 대해서 배워요. 그 다음 법률행위 계약은 항상 유효해야 돼요. 효력이 있어야지. 힘이 있어야 돼. 주세요. 채권도 태어나야 되고 등기하면 소유권도 먹어야 돼요. 근데 법률행위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걸 법률행위가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 유효 반대말. 무효. 또는 유효지만 일정한 경우 이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취소. 그래서 무효 취소에 대해서 배워요. 마지막으로 총칙 마지막 목차가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단서를 붙여. 이걸 법률행위 계약에 조건을 붙였다 그래요. 날짜도 붙일 수 있죠. 조건 기한을 배워요. 결국 총칙에서 배울 동네는 5군데. 법률행위 다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요. 대리.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돼요. 법률행위를 그냥 하지 않고 조건을 붙여요. 결국 총칙은 뭘 배운다? 법률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법률행위. 그래서 매매계약 모아서 민법 총칙에서 우리 시험 범위만 법률행위지 총칙은 다른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칙 내용 중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률행위 파트만 배우는 거예요. 법률행위. 자, 결국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는지, 효력은 있지만 유효지만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 결국 우리는 앞으로 총칙에서는 계속 이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 취소할 수 있느냐, 유효 무효 취소를 계속 배워요. 유효 무효 취소. 이게 총칙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자, 물권법 총론이 있고 물권법 강론이 있어요. 민법 총칙이 있고 각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이 있듯이 물권법도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러면 강론에서 원래 8가지 물권이 법에 있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질권을 제외한 7가지 물권이 우리 시험 범위예요. 첫 번째 나오는 물권이 점유권이에요. 그냥 물건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점유권이나 물권을 줘버려요. 점유권. 자, 방금 했던 소유권이죠. 두 번째 배울 물권이 소유권.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3가지 힘이 다 있죠. 그런데 소유자가 사용수익 할 수 있는 힘을 남에게 주고 처분 권능을 남에게 줘요. 이 소유권의 3가지 힘의 일정 부분에 제한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이란 말이 나오고, 소유자 대신 내가 살 거예요.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한다. 용익물권이라고요. 소유자 대신 세입자,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합니다. 사용할 용, 수익, 익자예요. 그래서 용익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대표가 전세권이죠. 그래서 소유자 대신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하죠. 이걸 소유권을 제한하는, 소유권 사용, 수익을 제한했죠. 소유자 너 못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전세권자가 사는 거예요. 이게 제한물권 중 첫 번째 용익물권. 두 번째 처분 권능에 제한이 들어가요. 돈 빌려준 채권자 은행이 담보 잡죠. 이게 채권 담보를 위한 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2가지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배워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담보대출금 갚지 않으면 은행은 경매로 처분해버려요. 그래서 처분 권능을 쓴 게예요. 이와 같이 소유권이 가지는 3가지 사용수익 처분 권능에 제한이 들어가는 물권, 제한물권 중 소유자 대신 살아요. 용익물권. 소유자가 돈을 안 갚아 처분해버릴 수 있는 힘이 있는
담보물권 이렇게 구별돼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강론에서 배울 물권은 7가지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세면 7개, 7개. 이걸 강론 파트에서 배울 거예요. 자, 총론에서는 강론에 있는 공통분모를 모아 이론하는 게 총론이에요. 그래서 총론이 어려운 거예요. 민법 총칙이 그래서 어려워요. 추상적 이론이 많거든요. 자, 공통분모는 다 얘들은 물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물권의 객체. 두 번째, 물권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 물권이 가진 힘. 항상 효력이 중요하죠. 여기서 물권적 청구에 나와요. 물권이 가진 힘, 효력. 민법은 효력이 중요해요. 효력. 어떤 힘이 있는지. 물권이 누군가로부터 소유권이 침해되면 나가서야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물권자에게 주는 힘. 물권적 청구권. 자, 객체에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겠죠. 물건 잠깐 배우고. 물권의 종류. 물권법은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움직이세요. 물권법의 지도 원리.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은 종류도 민법이 딱 정해버렸고요. 당사자가 새로운 물권 못 만들어요. 법이 정한 대로 움직여야 돼요. 법이 정한 내용과 다른 특약도 안 돼요. 물권은 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이게 물권 법정주의래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효력이에요, 사실. 자,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부동산 물권 변동과 등기. 무슨 얘기냐? 부동산이라는 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팔아 제낍니다. 매매를 통해서. 그러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갑에게서 을로 변동됐다고 해요. 소유자가 바뀌었죠? 변동됐다고 해요. 이걸 권리변동이라고 이따 배워요. 등기제도, 공시제도. 그래서 총론 두 번째 파트가 부동산 물권 변동과 거기에 관련된 공시제도, 등기를 배워요. 마지막으로 물권은 언제 소멸하는지, 소유권은 언제 소멸하는지, 소멸사유에 관해서 배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하나는 계약을 통해서 팔 수가 있고 하나는 상속, 법이 상속인한테 소유권 먹여줄 수도 있어요. 이걸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이에요. 모든 권리는 반드시 이 둘 중 하나로 변동돼요. 하나는 내가 계약 행위를 통해서 내 의사로 판 거고 법률행위. 하나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법이 상속받으래요. 상속, 민법 상속법, 민법 규정에 따라서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이걸 법률 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 소유권이 넘어가는 원인은 하나는 계약, 매매 계약을 통해서 넘어가는 계약이 법률행위거든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이에요. 그 법 조문이 186조, 187조예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계약법. 지금은 이제 단어만 듣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계약법도 마찬가지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러면 채권법에 속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계약법, 강론, 이 세 가지 계약을 배워요. 하나는 매매, 두 번째는 교환, 세 번째는 임대차. 우리 민법에는 15가지 계약을 규정해 놨어요. 그중 우리 시험 범위는 3개예요, 3개. 중개 업무하고 좀 관련이 있는 계약만 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래서 이 3개가 계약법 강론에서 배우는 우리 내용이에요. 매매, 교환, 임대차. 자, 그러면 매매라는 게 뭐냐? 듣기만 해요. 아까 봤죠? 매도인 갑은 소유권 주고 매수인은 대금 주고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이게 매매예요. 교환은 뭐냐? 재산권, 소유권 주고 같은 소유권으로 받아요. 물물교환이에요. 그래서 건물하고 건물 맞바꿀 수 있죠. 이걸 교환한다고요. 반대급부가 매매 대금이면 매매, 재산권이면 교환이 되는 거예요. 반대급부가 돈이냐 같은 소유권이냐에 따라 매매 교환이 차이가 나요. 임대차는 뭘까요? 세 주고 세입자로 살게 하고 월세 주고 사용 수 있게 하고 차임 주고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매매,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주고 교환, 사용 수 있게 하고 차임 주고 월세 주고 임대차예요. 이게 계약 강론에서 나오는 매매 교환 임대차의 가장 기초. 나중에 해요. 자, 총론은
계약 강론에 있는 공통분모를 모아 또 이론화해요. 그게 총론이 어려운 거예요. 강론보다 총론이 어려워요. 계약법도. 자, 첫 번째, 이 매매계약과 같은 계약이 어떻게 성립하느냐. 계약의 성립을 첫 번째로 배워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총칙에서 법률행위 다음으로 배우는 의사표시, 이건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 계약의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갑과 을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해요. 두 번째, 쌍무계약의 효력. 자, 제가 아까 쌍무계약 나온다고 했죠? 쌍무. 자, 여기서 봐요. 갑과 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라고 하는데, 쌍방, 갑, 을,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있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매매교환 임대차는 갑하고 을, 쌍방 두 놈 모두한테 채무가 있어요.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소유권 주고 같은 소유권 주고, 살게 해주고 월세 주고, 양쪽 모두 채무가 있어요. 그래서 쌍방, 갑, 을 모두 쌍방한테 채무가 있다. 이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하고, 우리 시험 범위인 매매교환 임대차는 다 쌍무예요. 쌍무. 소유권 주고 이런 거 외워버려야 돼요. 고개 들고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주고, 사용수익회 하고 차임 주고, 주고 이게 채무의 의미예요. 줘야 될 채무니까.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법률 전문이거든요. 법 전문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외워야 된다겠죠. 이런 건 외워야 돼요. 이건 이해가 아니야. 외워야지. 물론 이해됐어. 재산권 주고 일단 이해는 해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사항, 암기 파트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 전문 어느 정도 외워야 돼요. 재산권 주고 대금 주고, 재산권 주고 같은 재산권 주고, 물물교환 생각하면 이게 이거야. 무조건 외운 게 아니라 이해 바탕. 그렇지. 물물교환 생각하면 되거든요. 임대차는 사용수익회 하고 반대급부로 월세 받아야지. 이 임이 무슨 임이다? 내 님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님이 아니라 돈이야, 돈. 차임이 임자예요. 빌려주고 물건을 대차, 빌려주고 빌리고 대차 계약인데, 돈을 빌려주면 금전소비 대차계약, 물건 빌려주고 차임 받으면 임대차. 그래서 차임 임자예요. 그래서 반드시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다. 그런 질문이 또 떠요. 반드시 차임을 받아야 돼. 왜? 법이 차임 내라고 규정해 놨으니까. 그래서 쌍무계약이에요. 그러면 쌍무계약에 이제 단어만 듣습니다. 세 개를 배우는데,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걸 배우고, 말이 어렵죠. 두 번째, 위험부담이라는 걸 배워. 아이고, 저 말은 또 뭔 말이야?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 말이 다 어려워요. 자, 느낌만 가질게요. 어떤 법률 용어가 나오면 이 단어 자체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합시다. 지금 쌍무계약에서 나온 힘이죠. 그럼 매매를 생각해요. 갑이 지 아파트를 팔았어요. 쌍무계약, 이 매매계약에서 갑과 을은 어떤 힘이 생기느냐, 이게 이 쌍무계약에서 나온 힘이거든요. 그러면 갑하고 을 어떤 힘이 나오느냐,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예요. 동시에 이행합시다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듣기만 하고 이제요. 갑은 아파트 소유권 줘야 되고, 을은 매매대금 5억을 줘야 돼요. 서로 채무는 이행해 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갑은 소유권 등기를 결국 넘겨줘야 되는데, 잔금 날짜가 됐는데 갑이 등기를 안 넘겨줘요. 그러면서 매수인한테 너 잔금 날짜 됐으니까 잔금 2억 주세요 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등기를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잔금 날짜가 됐다고 해서 잔금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미친 거지, 그건. 나는 잔금 다 줬는데 등기 안 주면 어떡하라고? 그럼 고생해야 되잖아. 소송 걸고 강제집행 들여야 돼요. 이게 바로 을이 이 경우. 너 소유권 주고 나 대금 주는 건 우리 동시 이행해야 돼. 그런데 너는 안 주면서 왜 나한테만 잔금 달라고 하니? 너 등기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줘. 동시행해. 동시행하자고 항변. 즉, 나 못 줘.
자기 채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잔금 주는 거 거절할 수 있는 걸 이걸 동시행합시다. 결국 동시이행합시다야. 왜 나만 줘야 되니? 동시에 이행합시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걸 이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에요. 느낌이 왔어? 느낌이 왔어?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나 잔금 못 줍니다. 우리 동시에 쌍무 우리 모두 채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합시다. 이게 동시에 항변권. 자, 위험부담은 이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위험이 발생했나 봐요. 그 위험이란 건 손해를 말해요. 이 손해를 갑하고 을 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게 위험부담의 문제. 이 계약에서 발생 어떤 위험을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갑을 중 누가 이 위험, 이 피해를 부담할 것인지, 이게 위험부담 문제. 이제 나중에 배우면 되고. 자, 3자를 위한 계약. 갑과 을이 계약을 했는데 계약 당사자 아닌 3자예요. 항상 3자는 병을 말해요. 매매 계약은 갑을 두 사람이 계약하거든요. 항상 3자는 갑을 아닌 병을 말해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누군가 병을 위해 했나 봐요. 이게 제3자 병을 위한 계약, 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이제 느낌만 가지면 돼요. 그렇구나. 제3자는 항상 사례 문제는 병을 생각합니다. 병. 갑을은 계약의 당사자, 3자는 당사자 아닌 제3자 병을 말해요. 자, 마지막으로 총론에서 보는 게 계약 해제예요. 계약을 해제합니다. 의사표시예요. 언제 계약을 해제하느냐? 갑이 등기를 안 줘. 또는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안 줘요. 채무불이행. 채무는 이행해야 되는데 등기를 안 주고 매매 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갑이나 을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죠. 갑은 딴 놈한테 팔아야 되고 을은 딴 사람한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계약을 끝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끝내는 힘. 계약을 해제한다고 그래요. 계약을 해제하면 무효가 돼요. 계약이 무로 날아가요. 그래서 이걸 계약 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해제는 오로지 계약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총칙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해제는 계약법에서 배워요. 취소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거든요. 법률행위를 취소하니까 총칙에서 배워요. 취소는. 하지만 해제는 법률행위 종류가 있는데 법률행위 중 의사표시 2개인 계약제도에서만 해제가 나와요. 그래서 해제는 계약법에서 배워요. 그래서 해제 앞에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계약 해제, 계약 해제. 그래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 계약을 끝낼 수 있는 힘, 해제권이라고 해요. 의사표시예요. 해제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해제돼요. 무로 날아가요. 자, 이게 우리가 배울 계약법이에요. 계약법. 그럼 교재는 어디가 있느냐? 방금 본 내용이 1페이지에 있어요. 1페이지. 그래서 1페이지에 민법 체계,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죠? 그래서 총칙 1페이지 오른쪽에 있죠? 오, 이거 한 거예요. 그동안. 민법 총칙, 물권법, 총론강론. 그 다음 계약법, 총론강론. 에이, 이거 피고 할 걸 그랬네. 처음부터. 그죠? 그래서 이걸 한 거예요. 그 목차. 우리가 1년 동안 배울 민법 목차가 1페이지에 있어요. 총칙, 물권, 계약법. 방금 판서에 본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읽어보시면 돼. 자, 다음 페이지가 민사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아까 판서해줬죠? 5가지 특별법.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 부동산 실명법. 그러면 지금 민법이 있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은 자 2페이지 특별법 5개의 법은 민법이 돼야 이해가 가요. 이유 2가지는 임대차죠. 임대차 여기 계약강론 임대차 지식이 있어야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내용이 이해가 될 거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물권법, 저당권을 공부해야 이 가등기 담보가 이해가 가요. 저당권하고 비슷한 놈이거든요. 담보물권이에요. 그 다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은 소유권을 알아야 돼요. 공유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물권법 지식이 있어야 집합건물법이 읽히고 그다음 부동산 실명법도 물권법 내용을 알아야
실명법이 익혀요. 명의신탁 금지가. 물권행위 유인론하고 관련돼요. 그래서 특별법은 민법 기초가 잘 돼 있을수록 특별법이 수월하게 읽히고 민법 기초 지식이 없으면 특별법은 많이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특별법은 가장 우리 나중에 할 거예요. 3월, 4월하고 5월, 6월 그때 특별법 마지막에 할 거고 그동안은 민법을 할 거예요. 민법. 그래서 총칙. 특히 총칙이 어려워요. 민법 총칙이. 물권, 계약법, 총칙. 많은 분들이 총칙이 어렵다고요. 이유. 항상 총이 어려워요. 총. 추상적, 이론적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해도 잘 안 가고요. 그래요. 강론은 물권 강론도 그렇고 계약 강론도 그렇고 어느 정도 법 조문이 많아요. 법 조문은 제가 얘기했죠. 난이도 중하라고. 법 조문은 그냥 조금만 이해하고 어차피 외우면 돼요.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조문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법 조문이 많은 강론 파트는 어느 정도 공부하는 게 좀 수월해요. 하지만 총론은 총칙도 그렇고 민법 총칙도 그렇고 모아서 이론화한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지. 이론이 어려워요. 그래서 총칙, 민법 총칙이 살짝 이해하는데 어렵고 물권 총론, 계약 총론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총론 파트가 총칙 파트가 조금 어렵다. 처음 이해 안 가도 일단 도는 거예요. 나중 공부하면 전에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이해가 가고 그래요. 서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순환 과정으로 돌아야 돼요. 지금 총칙을 봤는데 이해가 안 가. 물권 계약법을 안 했으니까 이해가 안 가지.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도 아직 물권법하고 계약법 내용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총칙이 어려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총칙을 공부하다가 어려워요. 괜찮아요. 이해된 것만 하고 이해 안 된 건 다음에 또 이해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한 마음으로 쭉 가면 돼요. 시간이 됐어요. 10분간 쉬고 다음에 이제 총칙.